예, 안녕하십니까. 정책 토론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신문대학의 송종현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OTT의 이제 화면 해설 방송 제작 지원을 필두로 해서 향후 어떻게 OTT 콘텐츠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사인데요. 한 10여 년 전에는 이제 그 방송 분야에서 이제 장애인 방송을 편성의 의무를 제도화하는 그런 고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조금 관여를 했었는데 사뭇 방송과 OTT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이 그 방송의 경우에는 규제로서 좀 시작을 했던 건데 이 OTT의 경우에는 지원과 지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 화면 해설 방송, 화면 해설 콘텐츠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깊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한 5년마다 그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24년도부터 27년까지 이러한 장애인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들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꼭지로 장애인 방송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계획서에는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 고시 지정 이후에 장애인 방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사 중심으로 규제적인 그러한 제도,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을 펼치다 보니까 조금 최근의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좀 걸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높은 VOD나 OTT 등 비실시간 방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공 의무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화면 해설 방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동의하실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국내 방송 환경,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영상 콘텐츠 환경에 있어서는 레거시 미디어들에서 OTT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의 미디어 이용 형태가 비장애인과 그렇게 특별히 다르지가 않다. 거의 대동소이하다. 콘텐츠에 대한 니즈나 수요 같은 것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OTT 중심의 이런 비실시간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 그것들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2000년도에 통합방송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면서 당시에 이런 문구가 법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 당시에는 지상파 방송 중심의 방송 환경이었으니까 장애인 시청 지원을 위해서 수화, 당시에는 또 수화라고 표현이 됐었죠. 폐쇄정학 등을 이용한 방송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 수준의 권고가 있었는데 2007년도에 이제 소위 장차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는 방송 사업자의 경우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폐쇄정학, 수화통역, 화면 해설 등의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방송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문구로 해석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방송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게 들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관계된 부처들끼리 이제 논의를 해서 2011년도에 방송법 일부 조항이 개정되고 장애인 방송 접근법 고시가 제정이 되게 됩니다. 장애인 방송 접근법 고시에서는 편성의 의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자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고시 의무 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장애인 방송을 편성해야 되는 사업자는 지상파 TV, 보도 종편 PT 들은 화면 해설 방송을 10% 이상 해야 되고 위성방송 사업자는 필수 시청 사업자지만 7% 정도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고시 의무 사업자는 이제 시청 점유율하고 방송 사업 매출액 중 장애인 방송 제작비 비중을 고려해서 매년 방통위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SO, 일반 PP, 홈쇼핑 등의 5% 내지는 7% 정도의 화면 해설 방송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화면 해설은 이제 10%지만 자막 100, 화면 해설 10, 수어 5% 이렇게 이제 고시에 담겨졌었는데 왜 115였을까?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연구를 시행하면서 영국에 이제 오프컴 방문하고 아레나이비도 방문하고 BBC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장애인 방송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롤 모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영국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컴이나 BBC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미 이제 115라는 그런 기준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0% 정도의 화면에서 편성의 의도가 있었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그 당시에도 이미 23%, 25%까지 화면에서 방송을 스스로 제작을 하고 있었다는 점들이 굉장히 놀라웠고요. 또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좀 놀란 게 있습니다. 왜 제작비를 방송사가 지원해주냐? 우리는 방송사가 스스로 다 알아서 자기 비용을 한다. 한국은 좀 특별하구나. 이런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그 사회, 그 국가의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수용과 포용의 수준을 그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해보게 됐었습니다.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 고시가 제정이 되고 많은 방송사업자가 사실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에서 좀 제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서 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홈쇼핑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또 스포츠 촬영 같은 경우 스포츠 중계를 어떻게 화면에서 할 수 있겠냐, 이거는 편성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지금도 예외가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만 이 당시 2010년, 11년 당시에서의 화면 해설 방송은 드라마하고 다큐 일부 정도가 제작이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예능, 굉장히 다양한 장르로까지 화면 해설 방송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던 그런 분들의 말씀들이 사실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점들이 또 새삼 다시 생각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화면 해설 방송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평균 이용 시간은 평일 2.3시간, 주말 2.7시간 정도 됐다는 거고요. 만족도는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해서 작년도 같은 조사에서는 한 90.6%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방송, 그리고 이제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그 방통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가기정통부 이렇게 좀 영상 콘텐츠와 관련된 그런 부서들이 좀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으로 보장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통위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 소외계층 미디어 고용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실시간 그 방송에 대해서는 이제 고시에 기반한 편성 의무를 두고 있었고, 비실시간 콘텐츠, 그러니까 반성 사업자가 VOD로 제공하는 그런 비실시간 방송 콘텐츠에 대한 장애인 시청 지원을 위해서 지원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상파 4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지만 작년부터는 종표 PT 4개사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한 6억에서 9억 정도 들어가지고 VOD에 대한 화면 해설을 두고 수어 통역 자막에 대한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아직 실현된 건 아닙니다만 화면 해설 방송 통합 플랫폼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들도 담아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굉장히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4시에 떴는데 떠서 이렇게 TV를 이렇게 켰습니다. 켰는데 마치 슬기로운 의사생활 재방송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수어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라마에서 수어 통역하는 건 사실 좀 처음 봤었거든요. 수어 통역 같은 게 거의 뉴스나 뭐 이런 중심이 됐었는데 이 드라마도 이제 수학 통역을 하는구나,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근데 잠시 반가운데 좀 생각해 보니까 청각장애인들은 수어로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4시에는 일어나야 되는구나 라고 조금 씁쓸을 했었습니다. 아예 늦게 자거나 아예 일찍 일어나야지만 장애인 방송 서비스를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OTT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은 오늘 이제 이 행사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콘텐츠 산업진흥법이 이제 그 개정이 되면서 그 안에서 OTT를 비롯한 이런 비롯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장애인들의 그 적극과 보장을 위한 지원의 근거들이 법률로서 마련이 되어 있고, 아마 이제 오늘 행사로 이번에 사업들 콘텐츠 인허가를 수행하는 사업들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23년도 주요 추진 계획에서 공정한 문화 향유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문화향 기대 기반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OTT를 비롯해서 콘텐츠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이 문화 소외계층의 콘텐츠 접근과 을 확대할 그런 필요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어떤 사업 계획들 이런 것들도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간 기관이 이제 한국 콘텐츠진흥원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미디어진흥원의 국내 OTT 콘텐츠의 화면 해설 제작을 의뢰를 했었고요. 총 30, 요거는 제가 좀 잘못된 확인되고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51개 작품으로 625회차 해가지고 한 32,000, 33,000 분량의 대상을 해서 지금 열심히 화면 해설 콘텐츠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작업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1차 그 화면 해설 제작 콘텐츠에 대해서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중심이 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들을 지금 이제 분석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당 작품들은 이러한 작품들이고요. 이러한 작품들도 임의로 선정된 건 아니고요.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시효도 반영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국내 웨이브, TV, 왓챠가 제공하는 OTT 콘텐츠 중에서 이러한 콘텐츠들이 선정이 되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제가 조금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한 20분의 시각장애인들을 모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증장애 분, 중증장애 18분,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제 기존에 화면에서 방송 모니터링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었고 또 일부는 좀 처음 해보신 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에서 두 사람이 하나의 작품을 모니터링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일관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대상으로 한 교육들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의 의미는 품질에 대한 평가들입니다. 이 품질에 대한 평가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양적인 확대를 넘어서서 질적인 어떤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과제라고 한다면은 모니터링의 과정들이 좀 충실히 수행될 필요가 있고 이게 제작자들한테 피드백이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순환적인 구조로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 항목은 이제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도 이미 화면에서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었고 거기서 사용하던 그런 척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척도들 중에 일부 OTT에 부적합한 것들은 제외를 하고 수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잘 제공하고 있는가, 화면 해설이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또는 화면 해설 방송은 사실은 이제 작가 그리고 성우, 엔지니어 이렇게 3주체가 차별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수어 통역이나 폐쇄 자막 같은 경우에는 자막 섞기서나 수어 통역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반면에 화면에서는 작가, 성우, 엔지니어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음성 전달의 적정성 그리고 특히 화면 해설에 대한 이제 단순한 만족도를 넘어서서 이용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크게 이제 4가지 대항목을 중심으로 하고 한 25개 정도의 세부 항목을 해서 정신평가 그리고 또 정성평가 이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지금 1차 제작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들을 분석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사실은 예전에 나온 표라서 여기 보면 이제 국내 OTT 서비스 이제 디지털 접근성 현황 제가 이제 자료들을 좀 운영을 해놨었는데 이거는 이제 접근성에 대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한 진단한 그런 이제 자료들입니다만 국내 넷플릭스 그리고 웨이브, TV, 왓챠 이렇게 있는데 세고 X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얘기하는 화면 해설 방송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화면 해설 방송뿐만 아니라 OTT 서비스 플랫폼을 접근해서 이용하는 환경에 있어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이것들도 좀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화면 해설 방송, 화면 해설을 국내 OTT들이 제공 안 하는 걸 좀 XX 다 해냈는데요. 오늘 아까 영상 보니까 LG 플러스는 오늘 이제 하셨고 또 이제 지난 10월 달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세모로 바꿔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 15분 정도라서 좀 짧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장애인 방송 영역에서 장애인 방송 화면에서는 필수 시정 사업자가 10%입니다만 그것도 약간 상해에서 편성합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들을 계속 좀 보는데 평균적으로 13%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송 사업자들이 화면에서 방송을 한 13%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방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들인데, 그래서 장애인 방송 도시에서 이제 올해 하나 이제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수호 통역의 그 의무 편성 비율을 5%에서 7%를 보이는 거 하나하고, 화면 해설 방송에 있어서 재방송의 비율을 인정해주는 비율을 30%였던 것을 25%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재방보다는 본방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런 재방 비율이라든가 또는 편성 시간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늦게 자거나 일찍 일어나야만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의 문제들은 아직까지도 시각장애인의 콘텐츠 여건이 충분히 충족되고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OTT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권리, 이것들은 당연히 장애인에게도 부여돼야 되는, 주어져야 되는 그런 권리다라고 하는 점에서 OTT의 장애인 방송 서비스가 확대될 필요성, 당위성들이 더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2, 3년 동안의 편성량을 어마운트를 가지고서 얘기했습니다. 몇 퍼센트 편성하느냐, 그런 가지고서 목표치를 달성했다, 만족한다, 뭐 이런 정도였었지만, 사실은 그 분량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은 얼마나 많은 편수들이 제작이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그 장애인 방송으로 제작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단순히 편성량의 문제가 아니라 편성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도를 좀 제가 평소에 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방송 사업자들은 그 장애인 방송 제작에 있어서 그 정부의 지원을 일궈왔습니다. 매칭 개념입니다. 방송 사업자의 사업단과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매칭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VOD 콘텐츠 화면 해설도 부분적으로 지금 정부 방통위가 중심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OTT 같은 경우에 부가통신 사업자인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나 과기정통부가 시범사업 같은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제작이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올해부터 좀 이렇게 출발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부가통신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떤 의무를 부과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자율 영역에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OTT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자율에 의해서 시청각 장애인의 그 접근성 도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지 못하고 타율적인 조치가 시도되는 등의 갈등적 상황이 재현되는 것은 부디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지원도 있지만 OTT 사업자들 스스로 그 콘텐츠를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투자와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OTT 서비스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확대는 사회적 포용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수적인 가치에서 기반해서 바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정부의 정책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능적 가치에서 지금처럼 계속 좀 이루어지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그 다음 얘기는 사실 제가 평소에 되게 궁금했던 건데 아무도 저한테 명쾌하게 설명 안 해주시는데 오늘은 그 사업자분들이 나오셨으니까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가령 지상파에서 10%나 되는 콘텐츠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웨이브로 VOD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상파에서 화면 해설이 된 게 그 똑같은 드라마가 웨이브로 나갈 때 기제작된 화면 해설의 내용이 그대로 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저는 그게 되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기술적인 문제나 저작권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유통의 문제인 거죠. 이제 기제작된 장애인 방송 콘텐츠가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안고서 가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풍부한 장애인 방송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콘텐츠의 OSL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거를 이따가 토론 때 한번 좀 여쭤보고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명진이에 계신 어떤 한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영화 제작비를 규모를 생각할 때 영화에서 화면에서 방송하고 자막 수호하는 것들이 그렇게 큰 부담스러운 비용은 아니다. 그럼 모든 영화가 그런 것들을 달고 나면 어떨까?
지금 일부 이제 가치법 영화 같은 형태로 해서 일부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그 장애인 방송 콘텐츠가 한번 제작된 것들이 다른 이제 그 플랫폼이나 서비스 유통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여적되어서 이용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방송하고 OTT 영화, 수식적 이런 체계 벗어나려고 좀 많이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수평적인 동영상 콘텐츠 유통 생태계 하에서 화면에서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설계해보는 이런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방송 소개받은 요청에 이용변호사입니다. 오늘 다 좋은 콘텐츠를 많은 사람이 항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OTT가 이제 우리 콘텐츠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많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사실 OTT와 기존의 방송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물론 그것을 같이 봐야 되는지 똑같이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지금까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OTT나 방송 모두 결국에는 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콘텐츠는 결국에는 그것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서 그 부분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지금 교수님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부탁받은 내용은 사실 오늘 지금 여기 업계에 계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전문가이신 분들 많기 때문에 토론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 자료를 제공하는 그거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부탁을 받아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관련된 법률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시작하고, 혹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법령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법령 현황은 아까 교수님이 여기 자꾸 보셔가지고 뭘 보시는지 했더니 여기에 있군요. 우리나라 법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애인 복지법,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법률들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접근 지원 근거 법률은 이렇게 보시면 장애인 복지법, 그리고 아까 말씀 장차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는 22조에 국가랑 지자체가 방송국의 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은 민간 사업자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또는 자막 해설 등을 반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차법에는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폐쇄자막이나 한국수어 통역, 그 다음에 화면을 해서 장애인 편성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법률이 그렇지만 하여야 한다라고 되면 이제 얼만큼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통위에서 통하는 법률은 방송법이라는데 방송법 시행령이 있는데요. 방송법 시행령 마찬가지로 69조 8항에서 방송사업자는 장애인 시청을 도울 수 있는 수어, 자막, 화면 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비용, 경비를 방송통신발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방금 말씀드린 69조 관련돼서 화면 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서 내용들을 이제 고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장애인 방송 접근과 불행한 고시가 있고요. 고시에 보시면 필수 지정 사업자의 장애인 방송은 보시는 요 화면 해설 방송 같은 경우에 10%,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성 방송 사업자는 7%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들도 제가 화면 해설 방송과 관련된 것들은 표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보시면 재검토 기한이 있는데 2023년 1월 기준으로 매 3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오늘 토론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과기부 관련된 법률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이 있는데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보시면 64조에서 지능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의 이용 편익, 접근과 이용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정도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4년 1월 19일 내년 초에 이제 시행 예정인데, 22조의 10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에서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여기 자체 제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원활을 돕기 위해서 역시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문체부 하나의 법률로는 이제 콘텐츠산업진흥법이 있죠. 예, 그래서 당연히 콘텐츠산업진흥법도 그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된 정당한 편익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관련해서 참고로 하시면 이게 그 영비법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비법에 3조 2항을 보시면 영화진흥계획, 시행계획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11조의 3호에 보시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방안, 그래서 그 화면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아까 제가 요거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요 파란색 부분 이제 김혜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로 바꾸어서 녹음하는 거, 한국어 더빙 부분이 여기에 김혜지 의원님이 노력하셔서 이 부분이 개정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저작권법입니다. 이제 뭐 그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법인데, 요것도 다 2024년 2월 9일 시행 예정인데요. 최근에 개정이 됐고요. 그 보시면 그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남의 저작물을 그냥 쓰게 되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침해가 되는데 그 저작물을 쓰더라도 침해라고 보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 사유를 저작권법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도서관에서 사용한다든지 여러분이 집에서 사적으로 사용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도록 해서 제한 사유들을 굉장히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많이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기존에도 당연히 저작권법에서 시각장애인들 등을 위한 복제라고 해서 33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간단하지만 왼쪽 거 원래 있었던 걸 보시면 제1항은 공표된 저작물, 공표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이미 릴리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공중에 공개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이미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서 점자로 복제 배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서점이나 나온 저작물 있잖아요. 아니면 그 영상 저작물이 온에어 돼가지고 이미 방송이 됐다라고 하면 그 공표된 저작물은 점자로 복제 배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요. 이 내용이 33조 1항이 바뀐 부분이 그 부분 어떻게 바뀌었냐면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의해서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 배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은 보시면 여기에 세 번째 맨 끝에 줄 보시면 2항이 왼쪽에 있는 겁니다. 공표된 원문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 방식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표된 여기 보면 이제 어문 저작물이죠. 어문 저작물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소설, 그냥 책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설, 시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만 한정적으로 좀 되어 있었는데 2항은 보시면 공표 저작물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것에 시각적 표현을 대체 자료를 변환해서 복제, 배포, 공연, 공조 송신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갔고 그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항에 추가로 들어왔고 대체 자료의 범위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역시 개정이 돼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저희 나라에서 갖고 있는 법령 현황이었고요. 해외 법령 현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많이 조사하지는 못했는데,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보시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액트라는 법이 있었고요, 예전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 이상의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추가시켜야 된다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었고, 2010년부터 BOD 같은, 소위 말하는 전송 서비스를 하는 신규 서비스에도 해당 규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디지털 이코노미 액트라는 법이 들어와서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미디어 플랫폼 전반에서의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TV 및 OTT 콘텐츠의 자막은 80% 정도, 음성 화면에서는 10% 정도, 수어는 5% 정도의 비율로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영국이고요. 영국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선진적인, 장애인 측면에서는 선진적인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메리칸 위드 디세이빌티 돼 있어서 장애인 관련된 법인데, 공공장소에서의 장애인의 차별 금지 이렇게 하면서 그 공공장소의 개념에, 소위 말하는 가상공간, 그러니까 전송할 수 있는 여러 인터넷 공간들이 될 수 있겠죠. 그 가상공간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예전부터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2011년에 미국 청각장애인협회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장애인 폐쇄자막 그러니까 장애인 폐쇄자막이 없는 콘텐츠를 제공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내용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폐쇄자막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텔레비전 디코더 두 번째 있는 저 법률인데, 저 보시면 93년 7월 1일 이후 판매되는 13인치 이상 TV에 이제 자막 방송이나 폐쇄자막을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이 그때는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TV 전환 시에도 폐쇄 자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이것도 10년 전이긴 하지만, TV나 마지막 법률 보시면 TV, OTT 콘텐츠에 폐쇄 자막 필수 제공을 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본적으로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생각보다 세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TV 화면 해설 방송도 의무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 평등 및 참여, 제가 계속 법률명을 그냥 아예 다 한국어로 써놓은 거 그랬네요.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 평등 및 참여, 시민권에 대한 법률이라고 해서 2005년에 나왔던 법률이 있는데, 거기 마찬가지로 시청률을 기준으로 하듯이 시청률이 2.5% 이상인 모든 공영 민영 방송에 광고를 제외하고 시청각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음성 서비스나 내지 화면 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들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및 새로운 공공 서비스 관련된 법률이 또 2009년에 제정돼서 아까 그 교수님께서 편성의 질을 말씀하셨는데 프라임 타임에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율을 합의에 따라 제공하도록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 2020년에 오디오 설명 가이드를 정부에서 출판을 통해서 오디오 설명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법률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봤는데 한 슬라이드를 정리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 저작권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베리어 프리 콘텐츠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 이슈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확인을 사실 이제 그 번안한 화면 해설 방송을 만들던 자막을 붙이던 이런 것들이 저작권법상에 어떻게 보면 2차 수명을 만드는 거일 수도 있고 편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저작물 저작자의 그 동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 원저작자가 이런 이유로 그런 화면 해설 방송 이런 걸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 동의를 하지 않을 거라고는 사실은 크게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동의 받는 절차 거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저작권법상으로는 크게 이슈될 부분은 없는데, 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 부분 어느 부분이라도 비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찾아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기통신사업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 1월, 2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OTT 사업자도 의무 이행의 주체로 명확히 포함된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해외,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나라들 봤는데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서 실시간 방송에 부과했던 미디어 프리 콘텐츠 제작 지원 의무를 OTT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OTT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는 이용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기존 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현황을 우선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뭐 정리된 자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OTT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뭐 이게 지원을 해주지만 결국에는 저 화면 해설 방송을 제작해서 전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은 OTT이기 때문에 국내 OTT 시장 상황도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린 해외 법률 등을 고려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점진적이지만 명확한 의무 설정 내지 지원 정책을 설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지원 해당들은 콘진원이랑 잘 하고 계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고 저 영상도 보셔서 그 부분은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 정리만, 이것도 제가 나중에 더 업로드 해야 된다고 하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코멘트들, 이렇게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써놨는데, 혼자원에서 2023년 9월에 발행한 그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의 시청 복지 향상을 위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자료가 있고요. 이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빠르고 쉽게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계시지만 그 원장님이 계시는 콘진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이 부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인데 OTT 화면 해설 방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고 세심한 법령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빠지는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화면 해설 방송들 제작함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남아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령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질적으로 향상된 배리어 프리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문체부, 방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콘텐츠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구석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는 말 제가 써놨는데 김혜진 의원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라고 써있는데요. 김혜진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따 토론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추위가 조금 울어들어서 반갑게 다시 뵐 수 있어서 반갑고요. 저는 안녕하세요. 한칠대학교의 최은경 교수고요. 아까 우리 발표를 들으면서 저 역시 사실 한 2000년도 중반에 연극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 방송 연구 때문에 연구 현지에서 같이 뵙고 저희 선배 교수님 통해서 많이 부분에 대한 연구, 공동연구까지 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많이 다니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고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맥락이 너무 궁금해서 연구자로 교육자로 그렇게 보낸 세월이 한 10여 년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영광스럽게도 좌장의 자리로 많이 좀 잡았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그동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자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장애인 콘텐츠에 대한 복지 부분인데요. 코로나 직전에 있었던 2018년도에 그때 장애인 방송 VOD 서비스, 그러니까 다시 보기 서비스, 지금 오늘은 이제 OTT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미국 현지 가서 왜 넷플릭스에서는 법률적으로 의무화 사업자가 아닌데도 의무화하지 않고 강제하고 있지 않은데도 넷플릭스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자막방송뿐만 아니라 수원한 화면 해설 방송이라고 하는 서비스 부분에 확대를 하고 있는지 가서 FCC뿐만 아니라 관련한 협단체들, 제작사들,
많이 만나고선 배웠는데요. 그 자리가 약간 FCC에서 봤던 그 자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패널 선생님들한테 기대가 큽니다. 앞에 좀 길어서 대본에 없는 내용들을 너무 공유하고 싶었었고요. 그런 만큼 오늘 먼저 OTT 사업자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콘텐츠 웨이브의 노동환 리더님 그리고 TVN 양시광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사업자 대표분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OTT 플랫폼의 이런 오리지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화면 해설 방송을 제작할 때는 또 큰 문제가 없지만 TV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또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화면 해설 방송 콘텐츠의 그런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저작권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소개받은 콘텐츠 웨이브 정책 혁명 리더 노동환입니다. 오늘 OTT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올해 저희가 이제 문체부와 콘지원이 준비했던 화면 해설 방송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서 1차, 2차 해가지고 현재 화면 해설 방송을 어제 오픈한 것도 있고 추후에 이제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자님께서 이게 저작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약간 이 부분을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통상 장애인 방송 특히 수업부터 화면 해설 그리고 자막까지 CP가 하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딱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CP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CP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저작권을 푸는 법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미 권리자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통상적인 이제 관념이라고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계약 관계를 했을 때 콘텐츠에 대한 범위 설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콘텐츠에 대한 범위 설정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방송까지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에는 저희 콘텐츠 웨이브는 일부 자막에 대해서 계약에 넣어서 자막에 대한 제공 부분, 협의 노력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화면 해설 방송까지는 이제 가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제작과 유통을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서는 자막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작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화면 해설 방송까지는 가고 있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고 이제 제작단은 그런 문제가 있고 유통단에서는 11호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았을 때 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방송 자막이나 화면 해설 방송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동의 부분하고 이것도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가 하고 있는 장애인 방송을 OTT로 그대로 만약에 제공받았을 경우에 약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서비스적인 면에서 자막이 싱크가 안 맞는다거나 일부 실시간에 방송되는 자막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약간 오류가 있다거나 약간 그런 면에 대한 또 보정 작업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이게 법 제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 시장에 대한 제작과 유통 환경을 잠깐 분석을 해서 약간 지원과 진행 정책을 가는 게 현재 있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용인 변호사님이 마지막 부분에 전기통행사업법상의 온라인 대응 서비스에 대한 의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법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책 대응을 그때 과방위부터 이제 했었을 때는 이게 분명히 노력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노력조항이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해서는 큰 의무가 없고 현재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미 장애인 방송을 차차 확대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노력조항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이제 과방위 심사 소위를 통과했을 때 2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노력조항만 있었고 2항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온라인 동영상 사업자에 대해서 장애인 방송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항이 막차를 타고서 들어가서 심사 소위를 통과를 했었죠. 그 이유는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CP로부터 제공하는 콘텐츠도 있고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는데 제작비에 대한 상승 부분하고 유통에 대한 이제 단가 부분이 점점 지속 상승하면서 장애인 방송을 제공하는 데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이런 장벽들은 사업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부 장애인 방송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는 사업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할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부분은 지원금과 들어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법 제도에 대한 정비 부분 있는 장애인 방송에 대한 확대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현재 있는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장애인 방송에 대한 의무의 법률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무보다는 이건 정책적으로 보다 사업자들이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민간 사업자 간에 상호 보조를 맞춰서 약간 지원과 진흥 정책으로서 관련 정책이 만들어져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송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법률과 그리고 정부와 사업자 간의 갈등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점으로 다가오거든요. 분명히 이게 의무화가 되면은 사업자들이 예전에 장애인 방송에 대한 의무가 만들어졌을 때 반대 것이 똑같은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좀 더 아끼는 차원에서 좀 더 이게 정책 사이드로서 만들어지는 게 좀 더 장애인 방송을 좀 OTT에서도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 방안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잠깐을 아까 제가 좀 긴장했는지 CP면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1차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업자들을 통칭하는 좀 줄임말이긴 해요. 예, 그래서 아까 CP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오늘 오신 사업자 두 번째 분은 아무래도 그렇게 CP가 만든 컨텐츠를 제공하는 에이전시 사업자 두 번째. 네, TV의 양식입니다. 앞에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우선은 배리어 프리 결국에는 이제 자막 그리고 화면 해설 이제 수업 통역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에서 보면 우선 1차적으로는 뭐 이 모든 법 제도는 너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게 법 제도의 개선을 떠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필요성이 있을 때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지원 사업을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발맞춰서 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많이 이제 비용을 투여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에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OTT 사업자들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고 화면에서는 또 다른 이제 비용이다 보니 올해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그게 저작권이냐 뭐 방식의 차이냐 보다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사회적 공감 사실은 컨텐츠를 만듦에 있어서 OTT 사업자가 기여하는 부분, PP 사업자가 기여하는 부분, 이제 제작사가 기여하는 부분들이 다 분할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서비스 최종 단계에서 모든 이용자들이 접근을 하는데 똑같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과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뒷단에서만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뒷단에서 서비스를 강제하려고 하다 보니 사전에 준비되어야 될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좀 녹여져서 효율적으로 제작돼야 될 부분들은 아직 제반이 안 되는 상태에서 넘어가지 않나? 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주시면 이제 저희한테 공급되는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이제 PP들한테 공급을 받거나 CP들한테 공급을 받을 때 저희도 필수 제공의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영역을 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협의 드린다고 하면 우선 당장 전체는 아니더라도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지금 윈도우상의 영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컨텐츠들이 어떤 형태의 미디어 트랙을 타던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 차원을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모두에서 그 의원님들도 말씀 주시고 컨텐츠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장애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영국 사례 말씀 주시고 하셨지만 각각의 나라에서 그 컨텐츠 사업자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처한 또 환경 그리고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쨌든 파이낸스상의 사업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도 같이 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단계적으로 같이 좀 공감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히 의무사업으로 제도화하기보단 지능사업에서 포커스가 돼서 첫 번째 발걸음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목적성을 좀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많지 않아서 돌려서 옆에 계셔서 드리면 되는데요. 또 OTT는 말씀드려서 오늘 두 사업자분이 너무 대표성 갖고 오셔서 고민하실 텐데 사실 해외 사업자 이렇게 넷플릭스, 디즈니 굉장히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들하고 경쟁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이번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어서 답변도 감사했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화면에서 방송 제작을 직접 해주시는 제작사들이 많은데 또 대표로 와주셨어요. 그래서 방송 이제 좀 질문을 그러면 선생님께 드려보겠습니다.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 김수혁 대표 이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방송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고 또 특히 드라마의 경우는 대본 같은 경우 또 스크립트가 미리 또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는 게 분명하죠. 근데 이런 다른 장르들 예를 들면 리얼리티 또 예능 이런 장르들은 좀 드라마로 달리 대본 없이 현장에서 제작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요. 그렇다면 화면에서 방송으로 제작이 이렇게 대본이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제작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그건 이제 제작 단계에서의 차이인 거고 저희는 대본의 유무하고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혹은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그 답변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분한테 이제 그 드라마 외의 장르를 볼 때 음성해설을 키고 보면 어떠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한국의 기본적인 예능들은 자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그 자막을 적절히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어떻게 취사 선택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센스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 결국에는 좀 이 많은 콘텐츠 그전에는 이제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음성에서 화면에서 할 때도 좀 더 많은 콘텐츠를 하려면 장르를 전문적으로 하는 좀 전문 작가들이 좀 더 길러지는 것이 훨씬 더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스포츠 중계도 시각장애인 위해서 음성 현장 중계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스포츠 중계 그 기존의 라디오 중계나 요즘 라디오 중계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TV 중계들을 이제 가지고 하시는데 그러려면은 그 스포츠에 대한 이 지식이 굉장히 많으셔야지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더 재미있게 음성해설 화면에서 들었을 때 더 재밌다. 라는 이런 시각장애인 그 관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가끔 그 음성에서 화면에서를 들어있는 이제 그 넷플릭스 콘텐츠를 보면은 어떤 건 되게 재밌고 어떤 거는 너무 다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이제 안 듣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존도 필요하지만은 그게 전문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작을 할 때 이 컨텐츠에 대한 정보들 사실은 예능은 거의 정보가 없이 그 작가의 능력치로만 이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많은 정보들 그리고 이제 작가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노력들을 어떤 데이터화하는 거 저희가 이제 AI 연구하는 업체랑 요즘 이제 음성해설을 어떻게 하면 솔루션을 좀 빨리 쓸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라는 걸 해서 이제 올해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작가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만드는 음성해설을 쓰는 이제 그 기본적인 시간들을 좀 줄여야지 지금은 사실은 작가님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작가들이 작업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초보적인 작가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기본 어느 정도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빠른 그 접근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그
적절한 솔루션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해외 다니면서 처음에는 너무 부러웠고 특히 화면에서는 아까 작가 양성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대학에서 석사 과정에서 아예 그 전문 작가분들 양성하고 있는 걸 한 10여 년 전에 가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너무 부럽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술 영화의 보고장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는 일찍부터 영화를 시각장애인분들도 즐겨 볼 수 있게끔 프랑스 언어로 그 화면을 언어라고 하는 정체성을 충분히 살려서 설명할 수 있는 작가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과정이 대학 내에 있던 것들을 보고 좀 부러웠는데요. 사실 AI까지 간다면 우리나라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뒤늦게 시작하지만 빨리 따라잡고 더 앞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자분 대표로 오셨다고 해서 실제 이제 화면에서 방송에 대한 제작에 성우분께서 서혜정 성우님 오셨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의 화면 해설 방송 제작을 위해서 사회 공헌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느낀 점이나 또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KBS 사무국회 이사로 있던 때가 2000년인데요. 그때부터 시각장애인 미디어 진흥원과 함께 MOU를 맺고 저희 성우들이 재능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화면 해설 방송과 더불어서 영화 해설 또 공연 해설 이렇게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요, 보통 이 비장애인 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냐면 예를 들어서 목소리다. 그럼 그냥 목소리만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목소리면 된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분들은 귀가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는 최고의 목소리가 서비스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쭉 진행을 해오다가 저희 이제 성우들은 사실 목소리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사회에 우리가 목소리를 언제든지 기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입사할 때부터 선배님들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하자마자부터 그런 서비스를 하고 또 재능 기부를 하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각장애인 미디어 진흥원이 아닌 사업자가 30% 정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성우들이 아닌 비성우들, 왜냐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영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가서 재능 기부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익이 창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능 기부하지 않는 한은 저희들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이 불편한 점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여기에서 점점 만족도가 높아져서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이론과 실제가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2000년부터 이 재능 기부를 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분들 친구분들이 되게 많고 저를 또 아껴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아까 우리 강윤택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저는 BTS보다 더 인기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로부터 저한테 막 항의가 오는 거예요. 왜 선생님 성우가 안 해주냐? 우리 불편하다. 왜 이렇게 성우 선생님들한테 듣던 목소리를 성우가 아닌 분들로 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불편함을 느껴야 되느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아까 잠깐 소개된 그런 드라마나 그런 프로그램은 천천히 해도 돼요.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속사포처럼 막 전달을 하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능 프로라던가. 그런데 그런 프로에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분들이 막 불편을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 또한 이제 시각장애인 미디어 진흥원에서 거기 엔지니어들도 20년 정도 이렇게 훈련된 분들이고 거기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일을 하고 오고 그리고 저희도 재능 기부하는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절약하면 좋고 짧은 시간 안에 저희는 또 고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불편함을 들을 때마다 왜 시스템이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 현재 앞에서 BTS. 근데 꼭 목소리가 그 사모님처럼 이렇게 굉장히 좋아야지만 할 수 있나요? 되는 부분은?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럼요. 성우들도 다 저같지는 않아요. 여기 그 엑스파일 세대 많으신 것 같은데, 뭐다 어디예요? 이런 대사. 네. 네, 다 저같지는 않고, 허스키한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다양한 분들이 다 활동을 하시는데, 테크닉의 문제예요.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듯이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라고 하거든요. 이 목소리에는 숨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은 이 귀가 굉장히 예민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거든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그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녹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 테크닉이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고 비성우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 싶은 거죠. 감사합니다. 자부심 느껴집니다. 네. 일단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어주시는 화면에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주시는 이용자를 대표로 와주신 오늘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연대 강윤택 센터장님 와주셨는데요. 예, 질문 그럼 하나 또 드려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화면 해설 방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사마다 굉장히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사실 좀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접근 환경에 표준화를 하게 되면 화면 해설 방송에 대한 이런 시각장애인들의 플랫폼 접근성이 좀 더 나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고려보장연대에서 공동대표는 강윤택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화면 해설 콘텐츠를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성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라든가 이미 외산 OTT들 이런 외산 프로그램은 앱에서든 화면 해설이라는 이런 배려풀이적 접근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접근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표준적으로 접근성을 어떻게 하면은 다 제공이 된다라는 것이 모든 OS에서 다 기본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을 관심 있게 보고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지 접근성은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안드로이드나 iOS나에서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원래 그 OTT 오리지널은 기존에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으면 넷플릭스에나 가야 화면 해설이 있고 디즈니에나 가나 있어야 화면 해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국내 OTT 왓챠, 웨이브 다 보지만은 화면 해설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신기한 건 원래 영화도 화면 해설이 있고 원래 드라마도 있던 게 일로 오면은 다 없어져서 화면 해설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화면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도 그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콘텐츠 진흥원에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OTT에서도 화면 해설을 제공한다 이래가지고 드디어 우리 OTT에도 화면 해설 오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웨이브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박하경 여행 이런 걸 검색해서 보면 원본이 있고요. 그 본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 버전이 있고 화면 해설 버전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따로 검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화면 해설을 들어가야지만이 그래서 화면 해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건 좋은데 거기 본편이든 화면 해설이든 청각장애인용 자막은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어 해설이라는 자막을 선택하면 그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화면 해설은 그러니까 원래 프로그램에
함께 제공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프로그램으로서 별도의 콘텐츠로서 이렇게 제공이 되는구나. 근데 왓챠 같은 경우는 더 신기한 게 그 화면에서 콘텐츠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나 iOS나 어디서든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없는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선택을 한 번에 좀 이어보기로는 할 수가 있는데 거기를 찾아갈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앱에 지침이 있는데 그걸 다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진 이 귀한 우리 그 시각장애인들은 화면에서 컨텐츠 하나하나가 엄청 귀중하거든요. 워낙 적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가서 볼 수 없는 게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저는 뭐 아까 이제 OTT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비용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 그런 우려점들이 많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제도적으로 그 실시간 방송은 방송 시간의 몇 프로 이상 이렇게 이제 했는데 OTT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을 뭐 새로 편입된 콘텐츠 비율의 몇 프로 이상 반드시 화면 해설을 편성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전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신규로 제작되는 것도 이 화면 해설이라는 것을 고려하실 거고 또 방송국이나 기존 드라마나 기존 영화에 만들어져 있는 화면 해설을 굳이 빼놓고 그걸 안 가져오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 많이 주셨지만 정말 콘텐츠 진흥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화면 해설을 업체가 알아서 다 하라고 하기에는 사실 부담도 있고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이 한국어 해설이라는 자막을 선택을 보면서 느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제작하는 부담도 덜어주고 이런 배리어 프리 컨텐츠의 어떤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작 지원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질문 주신 이런 접근성은 사실 이미 기술적으로 다 해결이 되어 있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미 뭐 넷플릭스라든가 자꾸 외국 회사 이름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화면에서 컨텐츠를 굉장히 마음씨가 따뜻한 분들이 장애인들을 어여삐 여겨서 만들어 주시는 컨텐츠라고만 생각하면은 이 배려풀이 컨텐츠는 확산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든 음식은 맛있으면 누구나 최대한 많이 먹게 하고 싶은 게 요리사의 마음이고 우리가 만든 컨텐츠가 너무 좋은 컨텐츠라고 하면 이건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컨텐츠와 제작자, 유통하시는 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 주변에 보면은 제 주변 비장애인들은 전부 다 이 시각장애인화가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이 컨텐츠를 볼 때 잘 이해가 안 되고 화면에서 보면 훨씬 이해도 잘 되고 더 재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배리어 프리 컨텐츠는 꼭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수요자들이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기본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디테일에 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그렇게 좀 디테일함에 좀 더 강하게 신경 써주실 수 있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대 최재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나와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저희 대표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영상 콘텐츠를 또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비장애인과 동시에 프로그램을 접할 수 없다는 제작 과정이라는 물리적인 어떤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즐기지 못하고 그 이후에 시차를 좀 두게 되는데 이런 방송 콘텐츠라는 것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트렌드나 또 시의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때문에 이런 비장애인들이 오늘 이렇게 릴리즈하고 편성되고 런칭한 콘텐츠에 대해서 한참 얘기할 때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하게 되고 또 소외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또 차별을 느끼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두 달 지나서 화면에서 방송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관심도 많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을 말씀드리면 이처럼 비장애인과 또 장애인이 컨텐츠에 대한 런칭 시점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생기는 어떤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컨텐츠진흥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실 수 있고 또 할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기 문체부의 방송영상광고과장 최조원입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이 이제 개정이 이제 됐는데요. 사실 뭐 가기부랑 저희가 좀 많이 의견 합치를 보기 어려운데 이 부분은 좀 쉽게 좀 의견 합치를 봐가지고 OTT 업계도 이제 뭐 노력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기준과 함께 이제 정부에서 이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좀 근거를 좀 마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지원이 좀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뭐 작년에 저희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좀 OTT 좀 플랫폼에 좀 이런 화면 해설 방송을 저희가 좀 지원하게 될 수 있어가지고 저희도 좀 상당히 많은 저희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시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불편함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사실 이거는 뭐 저희가 뭐 법으로 강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 OTT 플랫폼이나 뭐 저희가 좀 많은 좀 협의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작권을 이제 죄송합니다. OTT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동시 상영을 좀 할 수 있는 좀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뭐 지원을 좀 더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OTT 업계랑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작사 사실 이제 제작 단계에서 이 부분을 뭐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뭐 제작사 입장에서 보면 뭐 제작비가 지금 워낙 좀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고 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편성이 확정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그 부분을 좀 저희 쪽에서 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그 갭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은 좀 계속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또 관련 예산도 좀 많이 좀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스럽지만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만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두 분 해주셨고 아까 손종현 교수님께서는 질문도 오히려 해주셨었고 했는데요. 사실 아까 장애인 방송 혹은 이 1년의 화면에서 방송된 이 영역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선배 교수님으로서 저도 많이 배우고 그동안 영향을 받았는데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또 느꼈던 소외나 오늘 또 발표하시면서 아쉽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얻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마찬가지로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유천의 이용 파트너님께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오신 것 같아서 저희도 반갑고 또 혹시 미처 못 하셨던 소회나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개씩 알려주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발제하면서 질문했던 건 아까 노동환 리더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제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싱크 안 맞고 해서 재제작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저작권이 CP에게 있기도 하고 해서 이제 거래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장애인 방송 제작물이 같이 거래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업계 자율로 좀 충분히 고쳐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거래 관행에 있어서 저희가 거래하는 그런 관행에 있어서 기제작된 장애인 방송물을 거래할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좀 포함해서 판매도 동의하게 하는 이런 게 좀 업계 자율로 조금 관행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방송 심의비로 보면 그런 얘기했어요. 방송 심의비에 보면 방송 프로그램에서 심의로 지적받은 사항들을 있는 그 프로그램이 다른 사업자한테 판매가 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장면을 삭제한 다음에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심의 규정에는 좀 있는데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는 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로 담기는 지금 담을 그릇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업계 자율로 좀 그런 것들 한번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나 있고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소혜정 성우님의 팬이었습니다. 예. 제가 처음 화면해설 작품을 딱 받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때 제가 본 그 프로그램이 사극이었는데 서수연 작가 그리고 서혜정 성우님의 어떤 그 나레이션으로 제가 보고서
이런 새로운 세상이 있구라는 걸 제가 느꼈었으면서 뵙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전문 인력의 양성의 필요성들 말씀하신 건데 제가 작년에도 지역 방송사들 다니면서 좀 봤었는데 지역 방송사들은 의무적으로 화면 해설을 해야 되는데 화면 해설 작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송 작가가 그냥 겸해서 화면 해설을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지역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작가분들도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이 작가 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도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한 말씀만 때 변호사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네, 아니, 먼저 하시죠. 마무리는 저기 우리 BTS. 얼마든지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원래 방송이나 영화에 쓰고 있던 뭐 자막 내지 화면에서 방송 그러니까 부가 컨텐츠 자체를 이전하는 거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 컨텐츠가 뭐 넷플릭스든 뭐 외국으로 나갈 때는 아마 그쪽에서 계약상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계약상 조항이나 이런 것도 좀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주체가 뭐 의무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노력할 의무가 있고 사실 뭐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신 것처럼 OTT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주실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BTS가 말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아싸라비아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성우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시각장애인 분들과 그동안 20년 이상을 함께하면서 일을 해왔어요. 저희 이제 재능기구로. 그리고 오늘 저기 뒤에 보니까 그 시각장애인 미디어 진흥원 관계자분들도 와 계시는데 그 공덕동에 그 위치해 있거든요. 거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제가 그래서 20년지기 우리 후배들과 함께 집단을 만들었어요. 우리 좀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우리가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해보자. 그래서 그 기술을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신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 여기 이름표에 써 있는데 그래서 이 기업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해주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고 혹시 목소리로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희는 다 준비가 돼 있고 저는 정말 40년 이상 성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 바랄 게 없거든요. 제 목소리를 정말 선한 일을 하는데 쓸 수 있다면 그리고 저랑 뜻을 같이 하는 우리 후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우들이 다 착해요. 그래서 또 제가 워낙 선배다 보니까 야 우리 이거 하자 그러면 하거든요. 그 불편해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고 저희는 정말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오늘 토론회 첫자가 OTT라서 외국어인데 오버 더 탑이라고. 근데 오늘 와주신 왓챠 콘텐츠라고 콘텐츠 웨이브 그다음에 TV 그 왓챠에서 나오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국내 OTT 그러니까 온라인 이제는 방송으로만 방송을 텔레비전으로만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모바일, 태블릿, PC 다양한 시설 장비를 가지고 방송 콘텐츠를 포함해서 소비하고 있는데요. 국내 OTT 사업자분들을 대표적으로 와주신 두 분뿐만 아니라 제작 현장에서 고군분투해주시는 분, 이용해주시는 분, 또 정책 결정을 해주시는 위치에 계주시는 과장님까지 또 연구하시는 분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 많은 얘기가 좀 더 디테일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앞으로도 많은 다양한 자리에서 뵐 수 있길 바라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